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이용유한이 오늘 방송하는데 네. 좀 새로운 배경에서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 날씨가 이제 가을 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사무실 근처 공원으로 저희가 네. 나왔죠. 네. 첫 출장. 네, 이 야외 촬영. 야외 네, 촬영. 네, 네. 뭔가 가을 소풍 나온 느낌도 들고. 네. 명절 잘 좋습니다. 보내셨죠? 네, 명절 뭐 잘 쉬었습니다. 네. 한 5.6초처럼 빨리 시간이 지나가서. 저도 너무 열심히 놀아가지고 네. 입병이 났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명절을 뒤로 하고 네네. 아쉬움을 뒤로 하고. 그러니까 명절이 끝나고 나니까 저희 출판사에 책도 몇 권이 나왔고 속도가 참 빨라요. 그래서 다 따라잡기도 쉽지 않은데 네. 좋은 책들이 나오니까 네. 이게 책을 한 달에 막 서너 권씩 나오니까 이 받아보는 기쁨도 있고 네. 정말 옛날에 느껴지지 못했던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서점에 가서 그 책을 들춰보고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 출판사 책이 빨리 나오니까 한 주가 지나면 책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좀 약간 선물 받는 기분도 있고 네. 그렇더라고요. 네. 책은 많이 나오고. 네. 근데 또 이번 이 가을에 이 청고마비라고 하는 이 가을에 네. 하늘은 높고 사람은 살찌고. 살 좀 찌셨어요? 근데 살이 안 찌시는 것 같아요? 저요? 네. 저 살 잘 안 찌죠. 아, 네. 그래서 노력을 할게요. 지금 비주얼이 너무 밸런스가 안 그러니까요. 맞잖아요. 저는 지금 갈수록 용현이 그 1회랑 딱 보면은 저 이제 갈수록 살이 지금 쪄가고 저는 계절에 맞게 네, 그래서 겨울에 또 빼고 여름에 또 찌고 이러고 있는데 아무튼 네 오늘 저희가 다룰 책은 네. 다시 쓰는 초대 한국 교회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좀 오늘 풍경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약간 그래요. 네, 일단은 제가 책을 딱 받아봤는데 네. 질감이 있어요, 표지에. 그래서 네 맞아요. 책도 좀 아주 이쁘게 잘 만들었고 만져봤을 때 뭔가 좀 입체적으로 살아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 우리 이렇게 나왔으니까 음. 그 뭔가 연인이 이 테이블에 앉아서 데이트하는 것처럼 네, 속삭이듯이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일단 회사를 나왔으니까 네. 기쁩니다. 네. 그리고 이거 오늘 이제 밤 11시에 보실 텐데 예. 아 이게 낮에 촬영하는 거라는 걸 이제 다들 아시겠죠 정확히. 네. 그래서 네. 네 저희 뭐 밤에 11시에 모여가지고 야근하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예. 낮에 촬영한 거를 이제 라이브로 밤에 11시에 송출하고 저희는 댓글에 있습니다. 네. 뭐 질문이나 뭐 이렇게 좀 틀린 거나 뭐 예. 아쉬운 거 있으면 지적해 주시거나 아직까지 뭐 이 시스템을 이해를 하지 못해가지고 네. 아니 왜 댓글 지금 다는 거지? 이런 그러니까요. 사람이 계시는데 예. 네. 저희가 아주 기술이 좋아져서 그러니까요. 생방송 같은 중계방송 네네.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혹시라도 중간에 지나가는 그 마을 주민이 있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네네. 네, 지금 해외 야외에서 찍는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네네. 좋겠습니다. 네 지나가셔도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다시 쓰는 초대 한국교회사라는 책으로 오늘 좀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네. 그 옥성득 교수님에 대해서 풍문으로 들은 어떤 뭐 소문이라든가 네. 뭐 이미지랑 뭐 혹시 있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세계적인 한국교회사의 권위자. 그래서 약간 뭐 끝판왕. 그리고 이제 소위 요새 이제 팩트 폭행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예. 그 무슨 말이죠? 예, 이제 팩트로 네. 정확한 논쟁에서 완전히 끝장을 내버린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논쟁에 붙었으면 이제 당신 그러다가 팩트 폭행 당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괜히 신조어를 뜬 많이 소문이라든가 네네네. 어설픈 가십거리를 냈다가 그냥 네. 팩트로 네네. 보겠다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뭐 1차 그 당대의 원전과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제시를 해서 네네, 주장을 논증을 하는 그런 어떤 뭐 학자로서 뭐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실제로 네. 그런 이제 책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네. 이게 이렇게 사실 저도 옥성득 교수님을 옛날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책도 좀 보기도 하고 한반도 대붕도 봤는데 뭐 어마어마한 사진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한동안은 책을 안 쓰셔서 네. 그 연구만 하시고 책은 안 쓰시나 이렇게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 3개월 플러스 이 책을 출발점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계속 책을 내실 계획을 네.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약간 선입견이 그럼 옛날에 썼던 글들 모아놔가지고 조금 오래된 글 아니야? 약간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주 최근에 쓴 글들. 심지어는 9월 2일자에 쓴 글까지도 그러니까 최근에 아주 네. 논쟁적이고 SNS라든가 어떤 기고한 글들 네. 이런 다 다듬어가지고 최신 자료들을 생생하게 담아냈기 때문에 이거는
오랜만에 쓴 책이지만 오랜 책은 아닙니다. 네. 아주 따끈따끈한 이슈들과 네. 논쟁들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뉴스앤조이에 이제 기고했던 자료들에다가 더 네. 포함해서 그쵸. 이제 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네. 1910년이죠. 1910년 이전까지의 초기 한국 교회사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이제 주제별로 여러 가지 논쟁적인 네. 이제 그런 좀 초점을 맞춰서 한국 교회사를 쭉 이제 다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목차를 간단히 좀 말씀드리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1부에서는 사관, 그래서 백낙준의 선교 사관 비판, 민경배의 민족 교회론 비판, 이 두 가지 가장 대표적인 한국 교회 사관을 이제 좀 언급을 하고, 2부에서는 선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토마스 목사의 죽음은 순교인가, 그리고 언더우드의 기도는 누가 썼는가, 뭐 여러 가지 있고요. 또 3부에서는 교회, 그래서 뭐 이제 남대문 교회는 정말 130년 전에 세워졌을까, 서울의 첫 교회들, 뭐 이제 선천 기독교의 성장과 부흥, 초기 한국 교회가 급성장한 이유,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또 4부에서는 4가지 챕터로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송구 영신 예배 첫 시작, 새벽 기도회 유래,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마지막 5부에서는 논쟁, 하나님인가 하느님인가, 뭐 귀신인가 악마인가, 이런 어쨌든 토착화에 관련된 얘기들, 뭐 마지막 가장 뜨거운 논쟁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옥성득 교수님께서 그동안 쓰신 책들을 보면은 실제로 대중적인 책들을 많이 쓰시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이 역사가의 어떤 그 역할이란 게 고증을 통해서 1차 대류를 발굴하고 번역하고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동안 대한성서공회사 라든가 언더우드 자료집 5권 이런, 그러니까 원래 1차 자료들을 그냥 충실하게 번역해서 소개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료로서의 가치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 꼭 해야만 하는 작업이지만, 사실은 대중들이 보기에는 뭐 딱딱한 1차 자료라서 이게 얼마만큼 그 대중적이 읽힐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로서의 가치는 엄청난 거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번 책은 정말 대중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1차 자료를 끄집어 오되 충분히 가공을 하고 해석을 하고 대중적으로 만들어서 쓴 책이기 때문에 네. 굉장한 저희들에게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재밌죠. 네, 맞아요. 아주 재밌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역사가가 역사 연구를 해서 자기의 결과물을 낸 게 아니라 지금 오늘날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 그리고 한국교회사와 관련된 다양한 현대적 담론들을 그러니까 충실하게 소개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현재적이에요. 네. 다른 그래서 그 이제 최근에 혹시 영화 밀정 이런 거 네. 보셨나요? 암살 안 보셨죠? 밀정, 네, 당연히 안 봤습니다. 네, 안 보셨죠? 네, 안 보실 줄 알았습니다. 저는 밀정 받고 또 최근에 암살도 막 이제 추석 때 TV에서도 하고 해서 봤는데 네. 약간 그런 뭐랄까 뭐 이렇게 좀 추리물 그런 그쵸. 영화 이런 거 본 탐정 이런 거 보는 좀 느낌이에요. 맞아요. 약간 이제 네. 팩트를 찾아가는 예, 예.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네, 어떤 맞아요. 아주 재밌고요. 네. 이제 각 주제들이 연결되는 것도 있고 연결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큰 부분에서는 그 이제 전체 그 당대의 시대적인 스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쭉 읽어도 되고 그냥 본인이 보고 싶은 주제로 들어가서 바로 봐도 좋고, 각 챕터가 그렇게 길지 않아서요. 그리고 네네. 아주 요약적으로 마지막에 결론도 얘기하시고 그래서 저는 아주 재밌는 것 같고 네네. 어떤 부분 아주 충격적이에요. 너무 네네. 충격적인 게 많고요. 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재미도 있으면서 감동적인 게 이 같은 사건도 누가 글을 쓰느냐가 참 다른 건데 사실 이런 역사적 내용은 그냥 사실 기술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감동일 수 있겠어요. 근데 옥성득 교수님 참 글을 잘 쓰시네요. 글이 네. 읽어보니까 이게 뭔가 좀 뭉클한 감동을 막 확 끌어올리시는 묘한 글재주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읽으면서 굉장히 제가 지금 좀 약간 흥분했어요. 네.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가장 재밌었던 책 같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네. 이 책에 나온 내용들을 조금씩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저도 이렇게 읽으면서 감동적이거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을 소개하고요. 네. 우리 용희님도 한번 괜찮았던 내용 한번 네.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책이 여러 가지 이미지라든지 사진들, 네, 엄청나게 자료들이 너무 많죠.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자료사적으로도 아주 가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옥성득 교수님의 머릿말에서 이 부분이 좀 많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한국 교회를 망치는 3대 악은 물질주의, 독선주의, 적당주의다. 그런데 마지막 이제 이 적당주의에 대한 얘기가 그쵸, 네. 아주 저한테 찔리고 이제 한국 교회 안에 좀 일반적인 얘기가 아닐까 싶었는데요. 읽어볼게요. 역사적 적당주의는 은혜스럽기만 하다면 역사적 오류라도 검증 없이 옮기고 남의 글과 말을 표절하며 당파적 이익을 위한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그 우리나라 설교 강단에서 사실은
어떤 카더라의 그쵸. 이렇게 약간 예, 의거하는- 감동스러운 네네. 그 전혀 근거 없고 그쵸. 뭐 출처를 알 수 사례들이라든가 없는. 예화들 딱 네네. 끌어와서 이제 막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초기 한국 교회의 뭐 초기 선교사들이라든지 초기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그런 식으로 사실은 많이 적당하게 그냥 이제 이렇게 그냥 기술이 아니면 되고 어떤 특정한 신학자나 선교사를 막 영웅화 시켜가지고 그러니까요. 과대하게 막 네네. 부풀려가지고 영웅시함으로써 그 복음의 열정을 끌어올린다든가. 사실은 뭐 그 자체가 뭐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도 많고 네. 과장된 게 참 많다는 거죠. 적당하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이런 역사가로서의 그런 것들 어떤 책임을 상당히 이 모두 거의 전반적으로 그런 어떤 책임과 그런 어떤 좀 아쉬움과 그런 의지가 막 불타고 있어요. 그 아까 여기도 했지만 그 SNS에 이제 막 유포되는 엄청난 그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막 이슬람에 대한 아주 포비아라든가 혹은 뭐 여러 가지 그 잘못된 정보들이나 자료들이 많은데 그것이 한번 잘못 딱 그 해석이 돼가지고 유포되기 시작하면 이게 걷잡을 수가 없이 네, 맞습니다. 막 공유되고 퍼져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또 대중들의 인식 속에 각인이 되고 그러니까 잘못된 역사관이 심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옥성득 교수님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추적해가지고 네. 정말 이게 그 사람이 한 게 맞는 건지 그 사람이 한 글인지 다 추적해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네.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추적하는 그림. 이런 얘기 좀 더 하세요. 새로운 사료를 발굴하고 사관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논문의 오류나 온라인에 떠도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바로잡는 것도 시급하다. 그리고 이어서 근본과 원자료로 돌아가는 방향 전환만이 사건의 진실에 접근하게 하고 개혁을 가능케 한다. 네. 이런 어떤 아주 불굴의 의지가 많이 담겨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되게 현장성 있는 게 네네. 현재적인 거예요.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에서 편만했고 지금 SNS 막 편만했는 그런 잘못된 근거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일부에서 사관 얘기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초기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뭐 이제 근본주의였고, 뭐 약간 이제 현실로부터 도피한 신비주의인데다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제 네. 인식들이 많이 이제 좀 더 씌워져 있었는데 그런 그게 연구들이 이제 많이 됐었죠. 네네 그런 이제 어떤 그 사관들이 지배적이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아주 이제 사실은 반박하는데 그것들을 이제 아주 그 자료에 근거해서 네. 반박하면서 초기 한국 교회의 선교사들의 신학이 사실은 상당히 교회론도 튼실했었고 네네. 아주 사회 참여적이었고 예, 그런 토착화가 부분에서 잘 됐고 네. 그런 얘기 하는데 이게 참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하고 네. 참 기분이 묘한 게 이 옥성득 교수님이 지금 한국에서 교수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 UCLA에서 교수로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교단이라든가 교파로부터 또 교회로부터 좀 약간 독립해서 좀 마음껏 연구하고 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 이런 연구를 할 수 네. 있고 또 그렇게 그런 자리에 있어야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역사 자료를 낼 때 뭐 눈치를 봐야 되고 자기 선배 연구자들, 자기 지도 교수, 하고 자기 교단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바른 소리 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 정말 가슴 아프고 네. 그 자기 그 라인이 있으니까 그 논문을 반박하거나 지적하거나 오류를 할 수 없다는 게 나오는데 네네. 그 처음에 사관 얘기가 이제 백낙준이라든가 맞습니다. 민경배 네. 워낙 훌륭하시고 유명하신 분이고 초기 한국교회의 틀을 만들어 놓은 훌륭하신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후학들이 왜 선배와 선생님의 글에 대해서 잘못된 건 잘못되다고 왜 말을 못하냐. 이건 역사적인 사실인데 네. 그런 부분이 참 저는 가슴 아프면서도 네. 좀 짠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역사 인식 자체가 조금 이제 좀 빈약한 것 같고요. 또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한국 네. 교회 뿌리를 이제 정확하게 아는 데부터 사실 한국 교회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고 나가는 이제 미래를 이제 좀 볼 수 있는 것인데 우리 한국 교회의 과거를 이제 어떤 이제 배우고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가 좀 덜 됐고 이 일반 대중 신학생들이나 목회자 혹은 일반 그 기독교 대중들이 접하기는 사실은 자료가 너무 이제 좀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대중서들이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 좀 더 옥성득 교수님이나 이 한국교회사 전공하시는 분들 또 대중들의 관심도 중요하겠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다시 처음부터 제대로 짚어가서 좀 이제 조정해가는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사관의 마지막 이 2장의 맺은말이 이렇게 끝나요. 초기 한국 교회는 교회론이 분명하고 현실 참여적이고 토착적인 민족교회였다.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다시 그렇지 않게 봤던 것을 다시 좀 재정립하는 이 부분이 저는 이 사관을 다시 정립하는 그만큼 어쨌든 이 엄청난 권위자들의 사관에 어느 정도 비판적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저자가 그만큼 또
그런 연구를 권위자기 했던 때 거죠. 예. 권위자라고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그런 부분이 저는 그래서 또 이제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미상과일식으로 하자면은 네. 서론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기술한 장이 그 22장 초기 한국 교회가 급성장한 이유라는 챕터에서 네. 이 옥성덕 교수님의 그 교회관 사관이 분명히 담겨 있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교회론과 현실 참여적이고 토착적인 민족 교회로서의 그 초대 한국 교회의 역할을 22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제시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마 보시면은 옥성덕 교수님의 어떤 교회관이라든가 사관을 아마 핵심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2부에서 선교사 얘기들도 사실은 네. 저희가 오늘 뭐 모든 주제를 다 얘기할 수 없고 네, 그냥 맞아요. 좀 흥미있었던 몇 가지 주제만 얘기하면 나머지는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그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토마스 목사의 죽음은 순교인가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저는 그 토마스 선교사 그 이 순교를 다뤘던 어떤 국내 그 어떤 책을 보면서 저는 이제 아주 감동을 받고 그랬었는데 저도요. 강의도 네. 들었어요. 저도. 사실은 순교로 보기가 이제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사실은 좀 충격이고 그 전에 그럼 그때 받았던 그런 감동이나 은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막 혼란이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팩트 이 어떤 이 사실에 그걸 다시 잡아가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더 충격적인 건 이런 거였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했던 선교 방식은 사실은 그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에 영국이나 미국의 선교 방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실은 잘못된 선교 방식의 한 일환이었다. 그 당시에 동아시아에서 토마스처럼 무력에 의해서 제럴 셔먼호와 같은 그 무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자국민 입장에서 조선 그 정부에서 승인하지 않고 들어오지 마라라고 했는데 무력으로 들어와서 선교가 같이 들어왔는데 그런 방식의 선교 방식은 누구도 찬성하지 않았다. 원하지 않았던 거다. 그리고 그렇게 했던 적도 없다. 아주 이례적인 방식이고 네. 이것을 찬성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 그동안 우리 그 서양에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서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이거 제국주의적 침략 아니냐? 혹은 제국주의적 천병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매도했던 방식. 과연 그러냐? 라는 걸 하나하나 다시 한번 되짚어보자는 거죠. 네. 과연 그들의 선교 방식이 제국주의적 침략 방식이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자는 의도가 담겨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토마스 이 선교사의 죽음, 그러니까 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인물이 마지막에 그 토마스 선교사의 성경을 가지고 창호지를 붙였다가 그걸 읽다가 이제 회심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거의 사실에 거의 근거하지 않아요. 실제 그 인물은 그 살인자가 아니고 목격자였고 30년 후에야 회심을 했다는 자료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완전히 이제 다시 다 이제 뒤집어지는. 제가 조금 더 이제 선교사들 얘기를 하자면 어차피 이제 초대 한국 교회는 선교사들의 영향력이 굉장했으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평가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방적인 영웅화라든가 또 일방적인 뭐 침략자로 보는 입장들 다 공정하지 못한 거고 조금 더 좀 차분하게 이분들의 업적과 공과 뭐 시를 다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재밌는 거는 이분들이 그 아시아 종교라든가 동아시아의 학문이라든가 뭐 서학이라든가 당시의 고전들 공부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다는 그 자료들을 남기시고 보여주고 있고 또 5년 동안 그 선교사로 파송받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매년 시험을 쳤대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뭐 대단해요. 되게 재밌고 60점 이상 통과해야 이제 합격을 하는 건데 이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 문화와 한국 종교와 한국의 문학들을 막 읽고 공부하고 탐독하면서 이렇게 전파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노력들, 그런 수고들이 그냥 폄하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언더우드의 기도도 사실은 아주 유명하고 이건 CCM으로 나올 정도로 언더우드의 기도 많이 불러요.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척박가탕 이러면서 저도 많이 울고 많이 그 은혜를 받은 언더우드의 기도도 거의 언더우드가 쓰지 않았을 가능성이 거의 뭐 아주 높고 아펜젤러의 기도의 일부분을 가지고 뭔가 이제 많이 이렇게 좀 뭐 혼합되고 짜집게 된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감동을 것들은 쥐어짜게 내기 위해서 뭔가 이게 다 날조가 된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저는 언더우드의 기도를 거의 이제 제 가슴에 새기면서 그렇죠. 모든 그 선교 헌신자들의 그럼요.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팩트 가지고
예, 뒤집는다고 해도 그걸 이제 막 굳이 막 충격받아가지고 막 네? 아, 그럴 리가 없어 막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것들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수정해 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맨 처음에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러면 제가 네. 충격은 충격이고 또 감동은 감동이니까 네. 제가 좀 약간 감동적인 문구 하나를 제가 네, 읽어주려고 해요. 그 처음에 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한국의 선교를 떠나기 위해서 네, 지나가도 지나가도 돼요? 돼요. 네. 우리 이 아이는 편집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 지금 길거리에서 네. 용이환이 방송 보고 계십니다. 1884년 그 8월 선교부 총무 리드하고 이제 아펜젤러하고 계속 편지를 주고받아요. 근데 이 편지가 그동안 한국에서 잘 공개가 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옥성득 교수님이 그걸 다 한 8페이지 되는 건데 약간 축약해가지고 여기 본문을 다 실어놨어요. 근데 이 처음에 낯선 곳에 가서 선교하는 그 아펜젤러 선교 아주 젊은 네. 20대 막 그 초반에 그 선교사한테 그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그 리드 총무가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쭉 요약해서 적었는데 그 한 개 마지막에 이런 게 있어요. 아마 이따가 우리 감독님이 그 글로 한번 띄워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26항으로 돼 있는데 25번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 리드 총무가 아펜젤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신과 작별하면서 당신이 속으로 과연 이 일들에 누가 충분한가 라고 외치고 있으리라고 의식한다. 그러나 지혜가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그것을 관대하게 얻을 수 있는 원천이 있으며 결코 얻지 못하는 법이 없다는 것을 당신은 안다. 내가 이 모든 사역에서 그러하듯이 당신이 이 원천에 의지할 것을 알고 있다. 당신이 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의 기초를 무릎을 꿇고 놓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자네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주 깊고 넓게 기초를 마련하셨기 때문에 인도를 본 버틀러 박사가 느낀 것처럼 자네도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앞에 보면은 이제 선교지 이제 조선에 들어가서 부동산 문제, 땅을 어떻게 얻을 것인지 처음에는 얻지 말고 그 동네를 잘 순찰을 하라. 그리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너의 생계를 어떻게 우리가 도와주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생생한 그 선교 보고서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 그 선교국에서 선교사한테 보내는 편지 같은 느낌을 받아서 뭐 왠지 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그 감동스러운 부분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네. 아주 많고 어떤 그 감동을 짜내기 위해서 막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배치해 놓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이 사역의 어떤 이런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읽는 것만으로도 사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네. 아 이만큼 정말 삶을 들여서 가족 모두가 들어와서 엄청난 희생과 헌신으로 이 교회를 세웠구나 이런 것들을 네. 보고 옥소득 교수님도 역사가지만 그런 어떤 선교사들의 이런 그때 당시 정황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지켜보면서 뭔가 이 애달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 현장에서 뭔가 그들에게 엄청난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마음으로 글을 쓰신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네. 그래서 모든 사실 주제의 마지막마다 그들의 이런 것들을 많이 기리고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를 약간 이렇게 메시지를 좀 남기신 부분이 되게 뜨겁고 해서 저는 사실 역사가 이러면은 사실 상당히 이렇게 좀 차가운 어떤 그런 문장을 쓸 거라 생각하는데 거의 그렇지 않고 아주 이렇게 좀 뭔가 감동을 주는 글들을 많이 쓰신다는 느낌이 많이 좀 들었어요. 옥성득 교수님이 설교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설교도 아주 잘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예. 그 선교사들의 역할도 크지만 네. 여기 보면은 선교사들을 도와서 성경을 번역했던 한국인 조사들, 한국인들의 역할도 아주 크게 비중있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은 결코 할 수 없었던 일이죠. 선교사들한테 한국어를 가리키고 한글을 가리키고 한글의 문화와 문법을 가리켰던 한국인 조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공도 너무나 크고 그런 점에서 한국에 토착화된 기독교는 단순히 그냥 일방적인 어떤 수용뿐만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의 작업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 3부에서 교회에서 보면 네. 뭐 최초의 교회는 뭐 어떤 교회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뭐 서울의 첫 교회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뭐 이 주제는 굳이 뭐 이러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각 교파 안에서 우리의 교회가 뭐 첫 교회고 130년에 세워진 교회고 지금 이 교회가 가장 유서 깊은 이런 어떤
정통성과 권위성 이런 것들을 막 많이 주장하고 그래서 원조를 찾고자 네. 그리고 우리가 그 원조를 네네. 제대로 계승하고 네네. 있는 원조다. 그런 논쟁들이 지금도 진행 중이고 그런 것들이 사실 상당히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게 막 계속 논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사실을 지금 정확히 체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네. 들었어요. 사실은 뭐 선교 130주년이다, 뭐 설립 100주년이다, 뭐 이런 교회마다 행사를 많이 하고 예산도 많이 쏟아붓고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모두가 함께 복음화되고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장해 가는 어떤 그 과정을 기려야지 특정한 교파와 특정한 교회가 어떤 부각돼서 우리가 이만큼 원조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것으로 변질돼 버리는 거는 본래 취지에 네. 맞지 않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따끔한 지적들도 많이 네. 담겨 있어요. 예. 사부 예배와 오부 논쟁은 토착화에 사실은 문제가 거의 핵심인 것 같다는 네네.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선교사들이 아주 지혜롭고 아주 그 신중하게 그 기존의 한국의 어떤 민족의 전통과 어떤 서구의 어떤 이런 그 신앙의 정통성과 이런 것들을 아주 이렇게 융합하고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고민과 사실 신학적인 기획이 많이 들어갔구나 그런 네.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네.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해서도 평양 장대현 교회 건축 과정에 대해서 이게 서술한 부분인데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294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네비어스와 로스의 방법에 따라 1900년에 설립된 평양 장대현 교회는 대부분 교인들의 헌금으로 지었고 계량 한옥 예배당은 심양교회와 정동 장로교회를 따라 기역자로 건축되었다. 그 밖에 숭실학당이나 선교사의 사택 등도 모두 실용성을 더한 계량 한식으로 건축함으로써 멀리서 보면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모습을 갖추어 세계에서 가장 토착적인 선교 집으로 평가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초대 한국교회에서 가장 한국적인 예배당, 가장 한국적인 예배 형식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것을 함께 고민하면서 토론하면서 만들어갔던 흔적들이 있다는 거죠. 네.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정말 우리는 지금 2016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한국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 구체적으로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우리의 문화와 토양과 심성에 맞는 기독교와 함께 융합이 되고 토착화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너무 이때에 비하면 너무 약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또 한편으로 아쉽기도 하고 또 이때 이런 걸 했다는 것이 굉장한 엄청난 대단한 교회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모기가 있어서 제가 손을 흔들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모기에 오늘 물릴 순 참 없으니까. 쉽지 않은 방송이네요. 예. 좋습니다. 이런 경험도 하고요. 예. 네, 오늘 좀 밤에 좀 푹 잘 수 있겠네요.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제 그 삼부 교회에서 초기 한국 교회가 급성장한 이유에서 이제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결론적으로 1910년 이전 한국 개신교는 건전한 교회론을 바탕으로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한 운동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식민지로 전락해가는 대한제국의 운명을 외면하지 않았다. 한국 개신교는 반봉건 근대화 운동과 항일 민족 운동에 투신했으며 이런 정치 사회적인 토착화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의 신학, 의례, 건물 등에서도 한국적인 기독교를 만들어가는 토착화를 이루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기존에 제가 통념을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초기에 근본주의적인 한국 선교사들의 어떤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저자는 치밀하고 아주 이게 균형 잡히게 오히려 한국 선교사들의 신학이 얼마나 사실은 좀 이게 우리가 신뢰할 만하고 그리고 오히려 방금 얘기하신 대로 한국 선교사들의 그런 열정과 그런 그들의 지혜와 신학적인 고민으로 돌아가서 회복하는 것이 어쩌면 1차적인 더 목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이 실제로 들었어요. 엊그저께 옥선득 교수님이 이제 강연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 7대 논쟁에 대해서 네. 얘기했고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있기도 한데 네네. 그때 강연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런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 질문하셔가지고 대답하셨는데 적어도 초대 한국교회 원 선교사들은 한국의 어떤 문화하고 기독교가 이렇게 대립하거나 갈등을 일으킬 것 같은 소지가 있을 때는 충분히 토론을 하고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타협점을 만들어내고 네. 그것이 실패할 수도 있었죠. 혹은 이게 제대로 적용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토론과 논쟁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합의점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어느 누구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네.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얼마나 귀해요. 네. 그리고 누구나 복음이 그 문화하고 만나게 될 때는 반드시 어떤 접촉점이라든가 혹은 갈등 요소가 있기 마련인데 그것을 섣부르게 혹은 성급하게 결론 내리거나 어떤 한쪽이 어느 한쪽을 매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같이 타협을 하고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냈던 그 결과 네. 그것이 굉장히 대단하다. 근데 이제 네네. 이게 1920년대로 넘어가면은 이제 기구화되고 교파화되고 또 근본주의적인 것으로 바뀌어오면서 이런 생생한 살아있는 논쟁이 다 사그러지고 환원돼 버리는 안타까움이 있긴 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참 그 부분에서 우리가 배울 점 참 많구나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요. 또 한국 초기에 들어온 선교사들의 거의 그런 전반적인 부분이 거의 뭐 롤모델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런 이제 좀 부정적인 인식보다는 훨씬 더 신학적으로도 좀 탁월하고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신학이라는 것은 모든 신학은 어떤 의미에서는 선교 신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이 꼭 제국주의적이거나 어떤 막 공격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토착화하고 그 문화와 융합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식의 어떤 선교 신학을 아주 잘 이제 드러낸 이제 우리 한국 교회를 세운 그런 선조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또 하나 뭐 작은 에피소드로 하나 이제 네.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옛날에 제가 학교에서 그 교회사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농담으로 저는 하는 줄 알았어요. 네. 야 한국 교회사 공부하려면 라틴어도 공부해야 돼. 이게 언어를 많이 해야 신학을 할 수 있어. 그렇게 여기도 그게 뭔 소리야? 한국 교회사 라틴어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네. 오늘 그 비밀을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밝혔거든요. 이게 18장의 제목이 라틴어 전보 한 장 한국 교회를 살리다 라는 챕터가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네.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는데 언더우드가 그 평양에서 그 서울로 보낸 전보 한 장이 라틴어로 보낸 전보 한 장이거든. 이거 하나가 엄청난 파급 효과를 네. 일으켜가지고 그걸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한국에서 뿌리 낼 수 있게 되는 어떤 대단한 사건이 돼요. 한번 궁금하시면 읽어보시기 네. 바랍니다. 왜 굳이 언더우드가 라틴어로 예, 왜 뭔가- 라틴어로 썼을까? 암호문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정말 그런 어떤 이 막 그 뭐 어떤 막 탐정물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났어요. 네, 아주 사실 흥미진진하고 네, 재밌습니다. 또 이게 사실이잖아요. 네, 네. 그런 토대 위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자 마지막으로 그 공지를 몇 가지 좀 드리면 일단 먼저 마포 3열 선교사 자료집이 출간이 됩니다. 네, 출간이 맞아요. 됐는데 총 8,000페이지고 예. 뭐 지금 이제 저희가 아주 한정으로 제작을 하려고 해서 선주문을 받고 있는데 가격이 무려 18만 원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쉽게 뭐 이렇게 막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그 이제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이제 아주 사실은 중요하고 어떤 교단이나 사실은 이미 진작에 했어야 되는 사실은 작업인데 세미케 플러스가 이번에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주문에도 좀 동참해 주시고 동참 그 어떤 이 마음이라도 함께 좀 모두어 주셔서 그 마포 3열 그 선교사님 그리고 이제 뭐 그 자식들도 계속 한국교회 이바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어떤 그분들의 그런 정신이 좀 다시 좀 소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마지막으로 네. 이 책을 뭐 다 꼼꼼하게 급해서 읽지 못했지만 네. 그래도 많이 읽어봤는데 어떤 교훈이나 역사적 책임의식, 사명을 좀 느꼈는지 한마디씩 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저부터 하면은 네. 저는 아까도 소개도 했지만 근래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재밌게 읽은 책이었고 신학책 읽으면서 감동받은 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참 감동스럽게 읽었고 아까 그 팩트 폭력? 예, 팩트 폭행이라는 팩트 이제 폭행. 용어를 예. 많이 쓰죠 네, 최근에. 예,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아주 신선함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진짜 폭행을 당한 것 같고 참 좋았고 한편으로는 또 역사라는 게 이게 뭐 옛날 얘기이긴 하지만 불과 30년, 40년 전만 해도 그것도 역사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한국의 근현대사, 한국교회 근현대사, 또 오늘의 현대 교회론 다 이 역사의 한 장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것도 다 역사의 기록이 남는 거잖아요. 누군가 또 기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뭐 기록의 위대함도 느끼게 됐고 또 오늘 우리가 역사적 책임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약간 뭐 고리타분한 이야기긴 하지만 우리 역시도 역사의 한 그 주인공으로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교회를 만들어가고 어떤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 것이 한나의 어떤 사명으로 다가왔고 네네.
그런 점에서 역사를 공부하고 배우는 게 다시 한번 오늘의 과제라는 것을 저도 한번 배우게 된 것 같아요. 네. 좀 고리타분하다. 저는 저 자신이 이제 역사에 대한 사실 관심이나 역사 인식에 대한 어떤 무거운 책임감 같은 게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 교회사에 대해서도 어떤 이제 비중을 크게 두지 않았어요, 솔직히. 저는 그쵸. 이제 매번 용희안이 방송할 때마다 저는 이거 잘 몰랐고요. 저는 막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서 사실 되게 민망한데 뭐 사실이니까 한국 교회사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깊이 사실 공부를 이제 못하고 뭐 몇몇 분들의 책을 읽긴 했지만 이 책이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좀 아주 그 팩트에 의거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깊은 그 좀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감동을 많이 좀 준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 한국교회 초기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에 대한 또 다른 이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고,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사명감을 많이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지금 역사 논쟁 같은 것들이 이제 뭐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사실 큰 이제 문제인데, 이 한국 교회에 관련돼서도 문제가 이런 것들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저는 이제 사실은 용희안이 하면서, 그리고 제가 영업하면서 제 신념 원칙이기도 하지만 이거 사세요 이런 얘기를 잘 많이 하진 않거든요. 그냥 최대한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사시도록 하고, 막 이거 사십시오 막 29,900원 막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사세요 막 제가 막 이렇게 홍보를 그러진 않아요. 네, 뭐 그렇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책은 정말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저희 사실 모든 책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이 책은 저도 이렇게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이 책은 여러모로 좀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책이다, 그런 생각 많이 좀 들었습니다. 저 진짜 동감하는 게, 공감하는 게, 우리가 세계교회에서 잘 알고 종교개혁 역사는 잘 알지 한국교회사는 더 오히려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은 뭐냐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네. 신학은 결국 굉장히 서구 학문이에요. 서구 학문. 그리고 우리 은연중에 그런 사대주의에 쩔어버려가지고 신학은 사대주의에 잡으로, 절어버려서. 네. 그래서 은연중에 서구 신학이 훌륭하고 그게 원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먼저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초대 교회사 혹은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떤 교회를 갖고 있었고 칼빈은 어떤 교회를 갖고 그 종교개혁 역사는 잘 알고 있지만 한국 교회사는 오히려 몰라요.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신학이라는 것, 그리고 한국 신학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고 수용되고 발전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없어요. 네. 근데 이게 참 잘못된 혹은 편만해진 우리의 의식이고 네. 참 고쳐야 될 부분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환희님은 보네포보다 언더우드를, 저는 이제 뭐 바빙크보다 아펜젤러를 더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전 되게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들이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책 읽으면서.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깊은 고민을 가지고 토착화를 해서 한국 교회를 이렇게 초기 선교사들이 만들어 가고, 그것도 이제 한국인들의 엄청난 도움으로 정말 만들어 갔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떤 다시 수입의 어떤 신학으로 교회론 같은 것도 이게 그냥 우리가 좀 어떤 의미에서는 좀 손쉽게 이렇게 좀 대체하려는 것이 아닌가. 마치 어떤 뭐 몇 세기의 어떤 그 교회론은 그냥 그대로 이미 깊은 고민을 가지고 하느님인가 이런 용어라든지 새벽 기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소중하게 다뤄야 될 유산이고, 그 위에서 더 이 당대에 토착화를 해야 되는데, 토착화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사실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인식이나 선입견도 많은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 상당히 핵심적인 좀 문제들이 연결돼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책에 나오죠. 민경배 이후로 한국교회 통사를 쓴 사람이 왜 없냐. 그 후학들이 게으른 탓이다. 물론 맞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옥성득 교수님이 지적한 게 뭐냐. 그만큼 현대사회가 굉장히 복잡하고 뭐 한국교회사 하나 자체만을 연구하려고 하더라도 그 얽힌 뭐 아시아 교회사, 세계 교회사, 그리고 뭐 신자유주의, 뭐 정치 경제학적인 역학관계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학문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서학벌이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연구도 어려워지고 우리의 그 자리를 그 분석하는 것도 훨씬 예년보다 복잡해진 거죠. 그만큼 어려워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복잡한 거고, 오늘 우리를 공부하기 위해서라도 라틴어도 약틴어를 공부하는 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선교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세계화 시대에 살기 때문에 다 어떤 방식으로 얽혀 있고 연결되고 있고 연결을 주고받고 있거든요. 네. 미국의 교회사를 공부하는 것도 우리 교회와 연결돼 있고 그럼 아프리카의 교회론을 공부하는 것도 어떻게 거기를 토착화를 시켰는지를 본받으면서 우리의 피할 건 피하고 배우고 이런 다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신학이라는 것이 혹은 교회론이라는 것이 어느 하나만 알고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보편적인 네. 교회론도 배워야 되고 네. 가빈크 교회도 배워야 되고 그럼요. 칼빈의 교회도 배워야 네, 되고 보네포의 어떤 저항도 배워야 되고 또 한국 교회의 어떤 설례들도 배워야 되는 네. 거죠. 다 연결돼 있다고 생각해요. 네, 비교적 어쨌든 이제 한국 초기 교회에 대한 우리가 교회론이라든지 전반적인 신학들을 많이 우리가 이제 배우지 못했고 강조를 좀 못 받았던 것 같고 저도 이제 뭐 어떤 해외 어떤 신학자의 신학 이런 거는 많이 강조했지만 그래서 조금 반성이 많이 됐고 아 내가 한국 교회사를 많이 사랑해야 되고 더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팩트를 더 찾아가는 이런 또 모험을 떠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신학을 해야죠. 네. 예. 우리가 뭐 네덜란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미국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단절된 신학이 아닌 네. 지금 우리의 이 연결되는 이 한국에서의 신학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고 결국 신학은 교회를 섬기는 어떤 또 역할이 있는 것이니까 한국 교회가 사실은 좀 엄청나게 이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이제 좀 몰락해 가고 있다고 다들 얘기는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맨 처음 시작됐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고 어떻게 건강한 의미에서 부흥할 수 있었는지를 다시 보면 거기에 또 어떤 하나의 또 해답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역시 저희는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으니까 더 길어지네요. 네, 원래 이게 아. 되게 할 말이 없어서 짧을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초반에 너무 많은 분들이 지나가셔서 편집이 많이 저희가 당황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네, 마지막에 좀 이제 입이 좀 풀린 것 같은데 아쉽게도 이제 끝난다는 거. 네. 네. 별로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가 이제 나올 책들도 꽤 있죠. 이 사이에 그 요한복음 새롭게 보기 네. 책도 네. 출간이 됐고 또 여성을 위한 설교 네. 사역도 나오고 네네. 요한계시록 주석도 드디어 네. 아마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아무튼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책 만드시느라고 또 네. 책을 보급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좋은 책들이 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돼서 유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벌써 올해가 이제 가을이 오고 이제 겨울이 오면 또 올해가 이제 마무리가 될 텐데 2016년 한 해 이렇게 마무리 잘 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고 또 좋은 책들이 잘 나오는 동안 또 저희가 네. 방송도 열심히 해서 네. 계속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네. 오늘 처음 밖에 나왔잖아요. 네. 우리가 처음 기획했던 거가 우리 그 점심 때 네. 그 지하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네, 맞아요. 용용한이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먹방 그때, 그쵸? 하자고 뭐. 우리가 네네. 처음 기획 의도는 신학 먹방이었는데 네 맞아요. 밥 먹으면서 네. 뭐 음식점 돌아다니면서 네네. 신학적인 수다를 떠는 거였는데 네네. 저 개인적인 욕심 같은 거 한 번은 꼭 해보고 싶어요. 아뭐 하면 되죠. 네, 좋습니다. 네, 그 대신 꼭 치킨으로. 네, 치킨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밌는 네. 방송도 하고 네. 컨텐츠도 개발하고 네. 또 저희 아카데미랑 샘교 플러스가 또 확장도 하고 여러 가지로 저희 컨텐츠를 개발하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또 같이 하는 네.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이벤트 없냐고 해서 댓글이 없을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지금 저희 댓글을 볼 수는 없지만 아무튼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저희 뭐 보통 이제 친한 사람들이 많이 와주시고 할 텐데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 지금 그래요? 방송에는 없지만 지금 저희 세미큐 플러스 페이스북 아하, 가시면 예. 지금 그 옥선득 교수님의 사인본 지금 증정 이벤트 하고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한국교회 처음 자기가 어렸을 때 그 기억에 대한 그 댓글을 달아주시면 이제 추첨을 통해서 세 분께 옥선득 교수님 친필 사인본을 드리니까요. 이 방송 보시고 가서 댓글도 다시고 또 다른 분 여러분들이 이제 추억도 많이 남기셨어요. 네, 이벤트 참여해 주시고 네,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 네, 감사하고요. 지금 예측이 좀 몇몇 분들 가는데 달아주셨을 거라 믿고요. 네, 아무튼 오늘 이게 야외 나와서 이렇게 또 영상팀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네, 안녕히 잘 주무시고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른 책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